반발의 기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종로의 기둥에 또 임명서가 붙었는데 임금을 시해하는 도가 전에도 있으니 가엾은 백성들아 나의 의병을 따르라. 이러니 또 범인을 잡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문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연사는 겁이 났다. 민심이 그러하니 혹시라도 자객이라도 나타날까 걱정되었다. 어느 날은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황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 그 정도에도 연사는 혼비백산하였다. 각도 관찰사에 명해 전국의 황새를 모두 죽여 씨를 말리도록 하라. 이후 내 눈에 또다시 황새가 보인다면 죽음으로 죄를 물을 것이다.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연산도 느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월산대군 이정의 아내 박씨는 연산이 간통하여 늘 궁중에 있었는데 보다 못한 그녀의 동생이 분개하며 말하였다. 누님께서는 왜 참고만 사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약을 먹고 죽겠소이다. 그의 이름은 박원조. 체구가 단단하고 무예가 뛰어났던 그는 연산의 총애를 받았었다. 누구나 예스맨이 되었던 그 시절 박원종은 유일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경기 관찰사로 있을 때는 글을 올려 금표의 범인을 추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른 신료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연산은 박원종의 말은 곧장 따랐다. 알았다. 김포 통진 강가에 사는 민가와 옛 관주 강사는 표 안에 넣지 말고 백운사는 산 밑에 표를 세우라. 이상할이 많지 연사는 그의 말은 잘 들어주었다. 어쩌면 좋아했던 그녀의 동생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은 분부하신 대로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오나. 하오나 뭐 이번엔 또 무슨 딴죽을 걸고 싶은 것이냐? 그게 아니었고 중국 사신도 온다는데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연산이 왈칵성을 내며 말했다. 뭘 어째 그냥 병행하면 되지. 사신 온다고 내가 사냥을 포기해야겠느냐? 오냐 했더니 끝이 없구나. 전에는 표 세운 곳으로 뭐라 하더니 지금은 또 이런 일로 시비냐. 매우 옳지 못하다. 한 뒤끝하는 연산이었다.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죽였던 신하들이 어디 한둘이었는가. 그런데 대놓고 옳지 못하다고 했으니 훗날 이 일로 목을 친다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박원종은 이때를 기점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의 누이 박씨가 정말로 약을 먹고 죽어버렸다. 연산은 크게 슬퍼하였다. 박씨에 대한 연산의 정은 남달랐다. 어릴 때 잔병치레가 잦아 백부였던 월산군의 집에 자주 피접을 나갔었는데 그때 박씨를 처음 만났었다. 박씨는 미모가 대단했던 여인이었다. 어린 연산의 눈에 박씨는 그냥 천사처럼 보였을 것이다. 박씨 또한 연산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것 때문인지 박씨에 대한 연산군의 예우는 지나칠 정도였다. 박씨에게 노비 50구를 내려라. 쌀 50석을 하사하라. 세자의 양육도 박씨에게 맡긴다. 연산은 박씨에게 처소를 내어주고 자주 그곳을 방문했다. 이 때문에 박씨와 연산군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글쎄 임금이 밤마다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박씨랑 한다고 하지 않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임금은 20대고 박씨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될 텐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첫사랑 아이가? 남자는 원래 첫사랑 앞에서는 나이고 뭐고 없다. 그런가? 그런 중에 박씨가 음독 자살했으니 또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했어. 그래서 임신이 되니까 쪽팔리가 약을 먹고 죽어빛네. 그렇다고 자살까지. 왕실에서 백모와 조카가 그 짓을 하다 임신을 했는데 자네라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필시 그것 때문일 것이야.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적었다. 월산대군 이정의 처 승평부 부인 박씨가 죽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은 박원종이었다. 누니 홧김에 말한 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앞으로 어찌 살라고요? 그는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하였다. 박원종은 전 2조 참판 성희안의 집으로 갔다. 둘은 자주 만나 정세를 논하곤 했었는데 이날은 군자간 부정, 신윤무도 합석하였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임금은 사치와 사냥을 일삼고 음란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는 바닥이 나고 세금과 공납 증가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임금이 이토록 포악한 정치를 하니 어디서 무슨 반란이 터진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도 유배된 이 장군이 탈출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무용과 지략을 갖춘 그가 사람을 모아 군사를 일으킨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요. 민심이 등을 돌린 지 오래이니 누군가 불씨만 던져도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일어납시다. 그렇게 뜻을 정한 세 사람은 곧장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여기저기서 역적 모의를 하던 그 시기 연산군은 늘 하던 대로 기생들과 놀고 있었다. 연산이 즉석에서 작사작곡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 그러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러자 장록수와 전비가 함께 눈물을 흘리니 연산이 그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냐마는 만약 병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세 사람은 함께 부둥켜 안고 더욱 목 놓아 울었다. 자신의 앞날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폭정을 멈추었으면 좋았으련만 연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왕비 신씨는 연산에게 여러 번 울면서 폭정을 멈출 것을 간하였다. 연산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후덕함을 황금에 새겨 치하하였다. 그렇게 많은 기생과 밤낮으로 즐겼으나 왕비 신씨와의 금실도 꽤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씨와는 8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이는 그 많은 후궁들 모두와 낳은 자식이 13명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신씨와의 애정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게 다 기술이거든. 후궁들과 할 때는 밖에다. 안돼 그만! 연산군은 상당한 미식가였다. 식성도 특이하여 소의 태나 사슴의 혀 같은 귀하고 비싼 음식을 많이 즐겼다. 얼음을 깔아놓은 쟁반에 청포도를 올려 차갑게 먹는 것을 좋아했고 귤을 좋아해 제주도의 귤나무를 배오라고 명한 적도 있었다. 중국 수박을 가져오라는데 반대한 신하를 죽인 것은 유명한 이야기로 한마디로 먹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시대다. 또한 닭의 한 품종인 오게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연산 오게를 기르는 논산시의 동네 이름은 연산면이다. 연산군 집권 초중반기에는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홍길동이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도적대의 우두머리였으며 우리나라 대표 슈퍼히어로물 소설 홍길동전의 실제 모델이었다. 워낙 막장 태클을 타고 있던 연산군 집권 시대의 도적이라 홍길동은 도적보다는 의적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것 같다. 막장 임금의 대명사라 불리는 연산군도 잘한 것은 있었다. 모든 도에 암행의사를 파견, 백성의 민생을 살폈다. 별시문가를 시시, 인재 확충에 노력했고 사가 독서를 부활하였다. 여진인을 회유하여 변방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국조보감을 새롭게 수정하여 후대 왕들의 제왕 수업에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또 연산군 시기에 연은분리법이 개발되었다. 연철을 화로에 녹여 은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김간불, 장래원, 김검동이라는 사람이 개발해 연산 앞에서 시연하였다.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 있는데 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리는 법은 무쇠 화루나 남비 안에 매운재를 둘러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수술 위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연산군은 매우 흡족해하며 조선 최대의 은강이 있는 한견도 당천에서 이 연은 분리법으로 은을 캐게 하였다. 한편 세력을 규합하던 박원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식 들었습니까? 전라도에 유배된 유빈 등이 거사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조윤선이 거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들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어서 빨리. 그들은 거사를 예정보다 서둘러 가인키로 하였다. 성희아는 그 길로 김수동, 김감, 유자강에게 거사 참여를 권하여 동의를 이끌어냈다. 유자강 하면 생각나는 것이 거사를 의논하면 쪼르르 달려가 왕에게 일러 바치기로 유명했던 자가 아닌가. 그런 유자강이 무엇을 믿고 거사를 의논했는지 또 유자강은 왜 승낙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만큼 정세가 기울어졌고 누구보다 무게추를 잘 재고 빠르게 행동할 줄 알던 유자강이 이번에도 이기는 쪽에 배팅을 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박원종이 왕비 신씨의 오빠인 신수군에게 접근하여 물었다. 그대는 누이가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비록 임금이 폭군이라 하여도 신하가 몰아낼 수는 없는 법이요. 게다가 세자저하께서는 총명하신 분이시여. 허니 기다리면 될 것이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다릴 수는 없었다. 여기저기 반란의 소식이 떠도는데 우물쭈물했다가는 그들도 간신으로 죽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여야 했다. 1506년 9월 28일 박원종 일파는 거사를 개시하였고 연산의 최측근이었던 신수군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임사홍을 제거하였다. 반정 세력은 눈덩이 불어나듯 커졌고 밤에는 창덕궁을 향하다가 진을 쳤다.
눈치 빠른 문무백관과 군민 등이 소문을 듣고 반정군 세력으로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던 상황이었다. 평소에 어진 임금이었다면 궁궐을 지키는 갑사들이 죽음을 불사하여 왕을 지키려 했을 것이고, 궁궐문은 굳게 잠그고 지방 장수들에게는 반란 사실을 알려 진압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갑사들이 먼저 달아나 버렸고 사태를 파악한 시종과 내관들도 모두 달아났다. 홀로 남겨진 연사는 두려웠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궁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 달아나려던 신하 하나를 불러 물었다. 이보게, 궁알이 왜 이렇게 텅 빈 것이냐? 모두들 어디로 간 것이야? 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오겠나이다. 그 신하는 돌아오지 않았다. 잠시 후, 패주는 옥새를 내놓으시오. 그때야 연산도 상황 파악이 되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허탈하게 말하기를,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거라. 반정군은 어렵지 않게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쉬울 줄 알았다면 진작에 도모할 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들은 대비전을 먼저 찾았다. 지금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서 고생하며 종사는 위태롭기가 천리와 같으므로 신등은 자나깨나 근심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신민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여 종사의 계책을 삼고자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 변변치 못한 어린 자식이 어찌 능히 중책을 감당하겠소. 허나 세자는 나이가 장성하고 또 어지니 뒤를 이을 만하오.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협의하여 대계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사옵니다. 부디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대비는 결국 진성대군으로 하여 왕위를 잇겠다는 전지를 내렸다. 영의정 유순 등이 그 전지를 받들고 진성대군에게 갔다. 전하, 옥새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성대군이 몇 번 사양하다가 옥새를 받고 즉위하니 그가 조선 제11대 국왕 중종이다. 그날 연산의 예고대로 장녹수와 전비는 지금의 서울시청 광장의 지점인 군기시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때 분노한 백성들이 몰려와 돌과 기와장을 던지며 말했다.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되었다. 그 돌이 순식간에 쌓여 장녹수의 돌무덤이 되었다. 연산은 군으로 강등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쫓겨났다. 이때 아내 신씨가 연산군을 따라가기를 청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고 사제에 보내졌다. 아버지 연산과는 다르게 성군의 기질이 보였던 세자는 유배되었다가 얼마 못 가 사사되었다. 죄라면 아버지를 잘못 둔 죄였으리라. 세자와 연산을 비교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연산이 늘 그렇듯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놀고 있다가 기생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저 흥청들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 워낙 어이없는 질문이었는지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느냐? 지금 개기는 거냐? 그래도 세자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저것들부터 싹 다 쫓아낼 것입니다. 참 아까운 왕자였다. 연산도 오래 살지 못했다. 교동에 안치되고 2개월이 지나 숨을 거두었다. 누군가는 역질로 죽었다 하고, 누군가는 피부병, 또 누군가는 화병으로 죽었다고도 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부인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말이었다. 장녹수도 아니고 다른 예쁜 기생도 아니 결국에는 마누라였나 보다. 어쨌든 중종은 반정을 통해 왕이 올랐으니 왕권이 연산 때와는 극과 극이 되었다. 다시 힘은 공신들에게 쏠렸고 막판에 워낙 개나 소나 반정에 참여했으니 공신의 수는 우후죽순 늘어났다. 중종은 그 공신들을 먹여 살릴 재정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알아야 했고 백성들의 삶은 연산 때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었다. 중종의 고민은 너무 많은 공신이었다. 내 힘은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곧 파산되어 버릴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